자, 마지막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계실까요? 자, 오른쪽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게 답답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하다가 이제 막히는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학원 이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으세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니 비싼 비용과 시간과 모든 노력을 들여서 학원에 오셨는데, 그리고 좋은 학원에 오셨잖아요. 좋은 학원에 오셨는데 거기에 정보를 무시하고 다른 걸 듣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 이게 답답하고 힘들고 많이 어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다 그분들 제 제자예요. 저 때문에 기술사 자격증을 땄고요. 심지어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우죽 몇 개 생기는 학원의 다른 학원도 거기도 저한테 기술사를 땄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강의를 할 때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제일 나빠요. 자, 이제 하나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떤 분이 골프를 잘 치고 싶어요. 근데 골프를 잘 못 치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치라고 해요.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제발 하세요. 이거 하면은 잘 칠 수 있습니다. 오, 그거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맞아요. 또 어디 보니까 제발 이것만 합니다. 영업 비밀 노출합니다. 뭐 이것만 합니다. 다 사입이에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사람 치고 정답이 없다고요. 모든 건 정답이 없어요. 본인에 맞는 답안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분의 하는 폼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해왔고 점수가 어떤 거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줘야 돼요. 근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내 답안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써왔고 내가 몇 점 맞고 내가 시험을 몇 번 만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만 하라 라는 얘기를 듣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학원에서 오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은,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기꾼이 많아요.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꼭 써야 된다. 기술사는 다른 방법으로 붙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답이 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하죠.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발 이거 하라, 이거 영업비밀이다, 천기누설이다. 그런 게 어딨나요? 그런 게 어딨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답하실 땐 저한테 오세요. 꼭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답답해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저한테 딴 사람들이에요. 학원에가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물론 전문가는 여러분 개개인이 각 업역에서 전문가시지만, 저는 시험 전문가예요. 시험에 대한 패턴을 알고 있고 시험만 하고 이것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팁을 하나 줬다. 이렇게 했으니까 난 붙었다. 그렇게 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휩쓸리지 말고 모든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은 학원에서 찾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많이 얘기를 들어오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떠냐?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답안에 대한 어떤 스타일도 알고 있고 거기서 지켜보고 이분의 그런 문제점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일 잘 알고 있고요. 학원의 데이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걸 안 하시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급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을 잘 알고 시험을 잘 알고 시험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한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려고 이제 학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적중했다고 쓰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방 파괴시 응급대책이에요. 자, 응급대책은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괴시 응급대책은 파괴 유형별로 얘기해야 돼요.
원류 파괴도 있고 우리가 이제 파괴 유형을 원인이나 유형을 뭐라고 한다? 월세 산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료에 의한 파괴, 세굴에 의한 파괴, 삼연활동에 의한 파괴, 누수에 의한 파괴, 치마에 의한 파괴. 파괴를 5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파괴 유형에 대한 대책 공법이 나오는 거지. 그냥 대책 공법은 시트 파일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돼요. 즉 원료를 못하게 하는 어떤 파괴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고 파이핑을 못하게 하는 대책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먼저 뭐부터 얘기된다? 파괴 유형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 세부적인 대책을 지시해야 돼요. 맞나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책공법은 보통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못해요. 이건 뭐냐면 제방이 파괴가 됐어요. 그걸 보수하는 거니까 실은 여기 이제 답안에 보시면은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라우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라우팅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요. 예를 들자면 파괴가 돼서 물이 줄줄 새는데 거기다 그라우팅 공법을 하면 유실이 되잖아요. 그라우팅이라는 건 그라우팅 약액을 주입한 다음에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쳐야지 고결이 돼야지만 그 차수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체계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해요? 그라우팅 뭐 이런 거 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제 방이 여기가 유실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말뚝을 박아요. 촘촘하게. 그러면은 유송잔물이 여기 걸리잖아요. 막 부유물질이 막 지금 나와서 나무도 하고 막 유송잔물이 걸린다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박은 다음에 걸린 다음에 거기다가 사토하는 게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무슨 뭐 다른 방법을 하는 것보다는 촘촘하게 말뚝을 박은 다음에 거기에 잔물이 걸리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백필을 하고 이런 방법이 이제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기성공법이 좋아요. 돌망태를 거기다 쏟아붓는다. 예를 들자면 철망에다가 돌을 가득 채워서 돌망태를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덤핑을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다. 예, 또는 이제 사석 블럭이나 뭐 시트파이 같은 거 한다. 실은 제일 만만한 건 뭐냐면 돌망태공이에요. 돌망태를 가지고 갖다가 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유실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 크레인이나 이런 것도 해서 돌망태를 이렇게 쌓는 거죠. 계속 쌓아가면서 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시트파이를 박는다 이런 것들은 좀 장비나 설비가 작업 공간도 안 나오고 위험하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내용은 뭐냐면 파괴되지 않는 제방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즉 보통의 제방은 파괴가 많이 돼요. 근데 파괴되지 않는 제방이라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즉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바이오폴리머, 즉 바인더, 자연유래 성분의 바인더를 이용해서 제방이 세굴이 안 되는 거예요. 원료가 되더라도 세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 문제 풀었어요. 실은요. 특강도 하고. 그래서 바이오폴리머 물질, 즉 이제 이게 얘기하면은 식물 유래 성분이나 자연 유래 성분이에요. 우리 이제 아까 안반이 굳어지는 작용 중에서 뭐 세멘테이션 이런 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결 물질은 시멘트를 많이 쓰죠. 근데 그걸 말고도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이게 제방이 있는데 여기 제 외지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료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호화는 여기까지만 돼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비탈의 침식 방지 시설. 그러니까 얘가 원료가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세굴이 돼서 이렇게 파여요. 그러니까 붕괴가 돼요. 그러면 원료 대응 제방이라고 해서요. 피복공을 여기 위에 정부하고요. 제방 뚝마루 하고요. 그다음에 제외지 사면. 요 사면에 대한 부분도 제외 비탈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원료가 되더라도 붕괴는 안 되거든요. 이 이제 제방의 붕괴 유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이제 제방 이렇게 하천선이 있어요. 하천에 그 흐름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중소 교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홍수가 나면은 이게 물이 일로 해서 이 교량이 원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물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방의 비탈에 제내 비탈, 우리가 얘기하면 뒷비탈을 건드는 거예요. 침식이 나서 붕괴가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다가는 뭘 하는 게 좋냐면 뭘 하는 게 좋아요? 원료 대응형 제방을 하는 게 좋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방의 응급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원료가 되거나 이랬을 때 붕괴되지 않는 제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실무에서는요. 돌망태공이에요? 시트파일이에요? 좋죠. 좋기야. 말뚝 박아요? 시트파일이에요? 뭐 이거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료가 되더라도 제방이 붕괴가 되면 안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원료 대응형 제방을 다 만드느냐? 이건 아니죠. 비경제적이죠. 어디 위치에서 한다? 예를 들자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공유부, 여기는 수충부잖아요. 물이 세기가 여기에 다 에너지가
어떤 물의 충돌 에너지가 여기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부의 수충부 또는 교량 횡단부 이런 데에서는 원료 대응형 제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결론이 무엇이냐는 그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응 대책은 많지만은 실은 실효적 대책은 돌망태공 정도뿐이 없어요. 그라우팅 같은 것들은 양생도 필요하고요. 쉬트파이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그 거치를 할 때 얘가 수직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 돌망태공 역시도 어떤 부분이에요? 응급 대책일 뿐이지 이게 어떤 그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제방이 붕괴되지 않는 제방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료 대응형 제방 같은 거 만들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결론이에요. 아니 이거를 책에 있는 걸 이걸 잔뜩 써보세요. 이게 지금 타당이나 해요 실은? 그라우팅이 양생도 돼야 되고 물론 물이 안 새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겠죠. 물론 급결제를 쓰고 뭐 이러면 되기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려서 되기도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은 뭐가 제일 많아요? 돌망태공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토목섬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암석 같은 것들을 잘 채워놓은 다음에 그걸 대기하고 있다가 터지면 거기다가 갖다가 붓는 거, 요 정도 또는 돌망태공 정도가 유효하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시면 그 마대나 토목 섬유 같은 것들을 해서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토사 채우거나 모래 자가 채운 다음에 그거 엎어다 놓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끔 그 토목 섬유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실은 실효적인 대책은 없어요. 적죠 실효성이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그대로 풀었어요 이거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평탄성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이 써야 된다고 했죠. 즉 평탄성의 측정 방법은 노상이나 보조기층, 기층에 대해서는 프루프롤링, 즉 표층 빼고는 다 프루프롤링을 하고요. 위에서는 PRI, IRI를 많이 쓰죠. IRI라고 썼네요. PRI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제 5mm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면의 시종점부 또는 안반부, 터널부 이런 데서는 평탄성 관리가 어렵다고 했죠. 예를 들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안반부 포장은 어때요? 여기 이제 안반을 하면 안반이 여기가 요철이 생겨요. 그런 다음에 안반부 포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표층이 아스팔트 표층이 있는데 원래 기층 보조 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기층이 생략돼 있어요. 왜요? 기층의 역할을 안반에서 얘가 강성이 있어서 기층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조 기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물이 와가지고 여기 채수가 생기는 거예요. 고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생기니까 얘가 평탄성 맞추기가 어려워요 안반이. 따라서 이런 관리 기준이나 이런 측정 방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특수 부분에 대한 평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아요? 뭐 용출수도 많이 나고 평탄성 관리가 어려우니까 뭘 한다? 시멘트 안정 처리층이나 아니면 역청재를 넣는 안정 처리층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불투수층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시험 문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죠. 아니 안반부만 중요하느냐. 교량 시정점부에서 어프로치 슬래브도 중요하고 교면부에서의 어떤 평탄성 관리도 중요하고 또 뭐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암거 횡단부. 암거 횡단부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여기가 토피고가 낮아요. 근데 동상의 문제가 커요. 즉 외부에서 온 기온의 열 손실이 생기고요. 내부에서도 기온의 열 손실이 생기니까 이 토피고가 2m, 3m 넘어도 동상의 위험성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열 대책이나 차수 대책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있어요, 실은요? 국토부에서 나온 포장관리 지침에 따로 있어요. 포장관리 지침에 평탄성이 안 나오는 즉 노면에 대한 요철 구간에 대한 하자 그 시공 지침이 따로 있다고요. 평탄성 지침이.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잖아요. 나왔죠. 네,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를 그냥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죠. 이게 어디가 중요하다. 어느 부분에서 이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뭐예요? 실무상의 문제점을 발췌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PSC 박스 거더의 손상 유형과 원인 대책. 이거는 PSC 박스 거더부터 위치를 정의를 했어야 돼요. PSC 박스 거더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박스 거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사각 단면으로도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박스 단면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뭐 일단은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스 단면에 대해서는 손상 유형은 위치별로 어떻게 한다? 상부, 하부 플랜지요. 플랜지, 외부, 복부. 상부, 하부 플랜지가 있는데 이게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가 있는데 상면의 손상 유형, 하면의 손상 유형. 하부 플랜지의 상면에 하면의 손상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의 손상 유형도 있어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유형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치는 그렇고요. 유형은 어떻게 된다? 균열, 누수, 박리, 변형, 치마. 여러 가지 있는데 한 5가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중에 균열이 제일 많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원인은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원인이고요. 대책은 이거예요. 철근량을 뭐 적정히 한다. 캠버 관리를 한다. PS 손실에 대한 부분에서 PS의 손실량을 계산하고 PS의 그라우팅을 뭐 철저히 한다. 이런 얘기들이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얘기 꺼낸다고요? 이게 실은 이제 손상 유형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또 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당 그 정자교나 이런 중소규모 교량이요. 거기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점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서류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상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서 그거를 점검 위주의 예를 들면 서류 위주의 점검보다는 실제적으로 유관 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중소교량에 대한 어떤 유지 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제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시죠? 뭐 그런 얘기예요. 정기 점검 위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밀 점검 수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 이력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하겠죠. 이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소교량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정도 가고요. 예, 뭐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제 방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의를 먼저 대상을 특정하는 거예요. 해양 콘크리트라는 거는 염해 부식에 대해서 취약하고 특히 비말대에서 영향이 커요. 염해 부식의 중심으로 열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강제는 뭐냐면 구조물의 강제는 해양 콘크리트 안에 있는 강제는 뭐가 있어요? 일단 철근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골 구조물도 있어요. 철골 안에다가 콘크리트 그 밖에다 콘크리트를 치는 것도 있고요. PSC 강선도 철근 강제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량이 그 바다를 해안을 가로지르는 PSC 박스 거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안에 PS 강선도 강제예요. 그 그라우팅 관리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강제 방식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상을 특정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강제 방식을 얘기했어야 돼요. 철근 강제 방식, PSC에 대한 강선에 대한 강제 방식 이런 식으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강제가 뭐냐를 대상을 특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뭐만 얘기하냐면 철근만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일단은 이제 강제 방식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콘크리트 중에 철근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한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방지를 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환경, 즉 부식성 환경을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탈염이나 이 염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또는 항온항습 설비도 여기 들어가요. 습기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내부 시설물의 박스 내부에 습기 제거하는 항온항습 설비도 부식성 환경을 제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침투 억제. 이 침투 억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 피복하는 거예요. 예, 염화 고무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도달 억제는 뭐냐면 여기 수밀성 큰 콘크리트나 폴리머 콘크리트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전기적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 예, 뭐 희생양극법, 외부전원법 같은 전기적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실효적이라고 얘기했나요? 특히나 비말대에서는 염해 부식 속도가 빠르니까 한 가지 대책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가지 이상의 대책이 좋고요.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 방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전기 방식 자체는 개념이 이거예요. 부식하지 않는 강제예요. 부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강제예요. 즉 항상 이온화가 되지 않고 전기를 공급을 해주니까 얘가 우리가 이온화되지 않고 전기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는 구조라서 물이 닿아도 부식을 안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말대나 접속부, 지중 접속부나 비말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전기 방식을 선택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런 데에서는 이런 대책이 유효할 것이다.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그런 얘기다. 강제부터 먼저 정의를 하셨어야죠. 그죠? 자, 그렇게 해보고요. 여기 이제 3교시에 대해서는 다 적중이에요. 적중인데 하나만 적중이 아니에요. 이 수원의 종류. 이거는 실은 요렇게 문제 내면 반칙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취수원이 있으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을 취수하고 농업용수나 이제 상수원으로 취수를 하려면 어디서 물을 구득하느냐? 빗물로 구득한다? 아니면 지하수를 한다? 아니면 지표수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지하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빗물은 수원으로 사용하기는 부적당해요. 왜냐하면 이게 빗물이 내리면서 대기 오염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기 가스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거에 묻어가지고 얘를 수원으로 하기는 좀 부적절해요. 지표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장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하천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쓴다든가 상수원이 있잖아요. 이런 지표수를 쓰는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부영양화가 문제예요. 물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영양화 대책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거의 잘 안 써요. 근데 지하수는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수온이 일정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광물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탈. 그래가지고 얘를 수원으로 쓰려면은 적정한 어떤 가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저수지 하천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부영양화 대책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원을 다양화해야 돼요. 실은요. 어떤 수원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부영양화나 이런 거. 그래서 수원을 다양화해서 이런 지하수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하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도 수원의 종류 얘기하면은 뭐 하천, 호수, 저수지 한 다음에 부영양화 대책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시험 문제 부영양화 대책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했죠. 하천에 이맘때 시험 문제 나오는 3대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부영양화, 우리가 이제 영양화, 부영양화가 왜 나와요? 비 많이 오는데? 왜 나오죠? 비가 맨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온이 높아지고 비가 적게 오고 이렇게 될 때 생기는데 한여름철에는 수온이 엄청 높아요. 근데 맨날 비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영양화 문제가 8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갈수기 2월 달에는 오히려 부영양화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온이 안 높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8월 달 문제 3대장이라고 해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산사태, 이제 산사태 한마디로 얘기하면 토성류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문제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홍수요. 그러니까 내수 침수, 도심지 침수. 이게 8월 달 3대장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어떤 시기로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니까 토성류 아까 사방시설 나오고 부영양화 나오고 홍수는 안 나왔나요? 하여튼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했죠. 적중이라고는 안 썼어요. 네, 모르실까 봐. 근데 수원은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상하수도공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원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형 물관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요거는 똑같이 나왔죠. 네, 이거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네, 이거 안 나오면은 뭐 어쩌고 제가 이거 왜 나온다고 했죠? 기존의 스마트 건설 기술은 토공이나 시공 기술로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토공 관제 기술 이런 시공 기술이요. 근데 유지 관리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게 특히나 또 국토부 자료에 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온다고 했죠. 특강도 별도로 했어요. 시험 문제도 내고 다방 클리닉 밴드도 풀었고 특강도 했어요. 3번 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수교량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점검 기술, 분석 기술, 그다음에 관리 기술이 있다고 했죠. 점검 기술은 뭐 스마트 글래스 또는 뭐 와이어 캠, 레일 캠 또는 뭐 로봇, 탐사 로봇 시설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분석 기술은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균열이 났냐, 뭐가 났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이력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 기술에서 이제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술로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 기술은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특수교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중소교량에 더 어울리는 시설이 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 예,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글래스나 아니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찍는데 옛날에는 사진만 찍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된다? 그걸 딥러닝. 얘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교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뭔가 이렇게 색이 바랬어요. 자, 얘한테 알려줘요. 보통의 그 교량의 손상 유형은 5가지가 있는데 균열, 누수, 박리, 변형, 치마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거무튀튀한 건 얘는 도장 탈락이야.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균열이 될 수, 망상 균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스폴링, 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균열이야. 또 이런 거 유사한 게 있는데 얘는 박리가 균열이야. 이거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얘가 색도나 균열 그 어떤 손상 정도나 이런 것들을 색도를 분석을 한 다음에 얘를 균열이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은 뭐예요? 딥러닝. 그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딥러닝.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예요? AI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진을 딱 찍히면 뭐예요? 이거 균열이다. 예방적 유지보수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한다면 중소교량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별도로 분석하고 이런 게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특수교량대에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어디로 확장을 해야 돼요? 중소교량으로 확장을 해야 돼요. 실은 대형교량보다는 중소교량이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량보다는 중소교량이 더 구조적으로 어떤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주장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술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의견 제시요. 기술사적인 결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이 기술이 있어요라고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하수위 저항공법은 이렇게 똑같이 냈죠. 이 지하수위 저항공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제 지하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표수 지하수 공사 사용수가 있는데 웰포인트와 디프웰 또는 이제 투수성이 작은 데서는 전기 삼투공법 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을 빼면은 영향범위 평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얘를 물을 빼면은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놨어요. 식수를. 그럼 얘가 물이 지하수위가 높으면 얘가 잘 살고 있는데 얘를 물을 빼면 얘가 고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수위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향범위 평가를 하고요. 영향범위 내에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수나 이런 대책이 별도로 수립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영향범위 평가 이런 거요. 뭐 지하수 재활용도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했죠. 그리고 특히나 어떤 얘기도 했어요. 해외에서는 지하수위 등락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준이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지하수 등락을 1m도 안 봐요. 원지하 수질을 유지하게끔 지하수 개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변에.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로 본다고 했어요? 1m로 본다고 했어요. 지하수 영향 범위를 지하수 등락이 1m 있는 범위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는 뭐예요? 외국에서는 지하수 등락 자체를 용인을 안 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뭐 그런 얘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요거는 이제 적중이라고 안 썼죠. 본 강의 때는 했지만은 적중이라는 걸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직 진동에서 물회를 우겨 넣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바이브로 컴팩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샌드 컴팩션 파일이라고 얘기하고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어떻게 해요? 이 봉이 있으면은 봉에 이제 사수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얘가 진동을 하면서 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평 진동이고요. 바이브로 샌드 컴팩션 파일은 수직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물을 뿌려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 있다? 동상. 주변에 연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 사수 진동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거기다가 사수 진동에서 구멍이 크면은 모래를 치환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사수 진동하는 원리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얘가 물이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하 수위가 상승을 하고요. 동결융에 대한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표층에 대한 어떤 대책은 더더욱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결 심도가 얕은 부분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터널 굴착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푼다? 지시구안, 집안 조건, 시공 조건, 구조물 조건, 환경 조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게요. 이 문제를 내는 취지는 뭘까요? 고려를 해도 막장에 가보면 다르다예요. 내가 아무리 지질 조사를 하고 평상 그거를 물리 탐사라고 해도 막장을 파보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 확정을,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 매핑은 뭐라고 불렀죠? 설계 확정란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설계면 설계고 시공이면 시공이에요. 설계가 시공 단계로 올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설계는 시공 전에 먼저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시공은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설계에 대한 된 대로 그대로 작업을 이행하는 게 시공 단계예요. 근데 이 페이스 매핑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계 확정, 즉 설계 확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을 했어요. 시공 단계에서 하는 설계 확정이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고려를 잘하고 조사를 잘하고 해봤자 막장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땅속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매핑이 시공 단계 설계 확정이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페이스 매핑을 했어요. 턴키로 해가지고 내가 공사를 설계를 한 다음에 막장에 봤는데 막장이 그 막장이 아닌 거예요. 얘가 보통함인 줄 알았더니 연함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설계 변경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발주처 입장에서는요. 해줘야 된다가 정답이에요. 왜요? 땅속은 누구도 모르니까. 내가 실시 설계를 해봤자 땅속에는 변화무쌍에서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거는 시공 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 확정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은 설계를 변경해 준다가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고 설계를 확정해 준다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설계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게 본다면 선정 시에 고려를 잘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스 매핑이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고려하고 해봤자 현장에서는 변동성이 많아서 페이스 매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결론을 내야 돼요. 기술사라면. 적어도 서울기술사학원에서 배우신다면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고려사항에서 지시구안 쓰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려를 잘하고 대비를 잘해도 현장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굴착공법, 터널 굴착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은 굴착공법하고 선정시 고려사항을 따로따로 쓴다. 공법은 뭐 한다? 전단면 굴착, 분할단면 굴착. 방법은 발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고려사항은 뭐 지시구안에서 암질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풍암이냐 많이 아느냐, 또 공사에 대한 어떤 굴착에 대한 단면적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페이스 매핑 후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쓰는 거는 기사고요. 여기까지 얘기 나온 건 기술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이제 조금 답답한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맨날 그렇게 이런 거를 교육을 안 받으신 분처럼 답안을 쓰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은 책에 있는 것만 급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붙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원에서 배우는 대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더 답답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답안을 보여주시고요. 대부분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계세요. 기술사답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거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했었죠. 토성류 차단 시설의 시공 방법, 시공시 준수 사항, 뭐 시공시 유의 사항이겠죠. 뭐 같은 얘기인데, 자, 토성류 대책 시설은 크게 네 가지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문제 풀었죠. 어떻게 한다? 토성류가 이렇게 생기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표면수를 저감한다. 물이 유출이 안 되면 토성류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대책은 뭐냐면 상류에서 배수 대책이에요.
물이 일단 유입이 되면 아니 물이 없는데 토속류가 왜 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류에서의 배수 대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물이 일단 들어오면은 유량을 조절하고 적게 만들어야 돼요. 뭐 우회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유량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사면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면에 대한 하안,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어깨 이런 부분에 침식이 저감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토속류를 이제 더 이상 범람이 못하게 막아줘야 돼요. 제어를 한다. 그래서 대책 시설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차단 시설은 뭐냐면은 이 토속류를 막는 구조물 위주예요. 그러니까 댐 위주죠. 사방댐, 슬립댐, 뭐 체크댐 해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토속류를 차단하는 계열이에요. 막는 거. 근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했어요. 차단 시설의 일변도는 뭘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니 돌발 홍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종 재난이 많다고요. 유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막는다라는 거는 더 큰 위치 에너지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토속류를 저감시킬 수 있는 우회나 통과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바이패스 시설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 벽체 시설의 일변도로 간다고 한다면 신종 재난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토속류가 이렇게 있는데 차단 벽을 설치하거나 어떤 댐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고여요. 이렇게 토속류가 이제 비가 소규모 대규모 토속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비가 조금 오면은 이만큼 고이고 또 비가 조금 오면 이렇게 고여요. 고이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점프해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원래 토속류에 대한 어떤 범위, 제한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래서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바이패스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진 찍는 게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사진 예를 들어서 강의 내용을 무단 녹화를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제 이걸 찍는 거는 원래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희가 드리는데 사진을 찍는 건 원래는 그 불법 행위예요. 근데 저를 안 보이게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찍으시는 건 좀 그렇다. 좀 안 보이게 이렇게 찍으시던가 아니면 오셔서 이건 자료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차라리 하세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너무 대놓고 찍으시고요. 예전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여기 앞에다가 녹화를 하시더라고요. 전 강의를. 그 다음에 그걸 파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사진 찍고 녹화하는 거는 불법 행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대놓고는 하지 마시고 사진 찍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이번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132회. 그때 가서 중요한 거 그거 사진 찍으세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원래는 강의 때 사진 찍는 거 안 되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하냐면 차단 시설도 중요하지만 패러다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얘기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막는다라는 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차단 시설이 없으면 그냥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토속류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이 단부를 기준했을 때 얘가 한 108도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속류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영향 범위를 평가를 해요. 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시설을 만들거든요. 다이크를 설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 영향 범위를 한 이 정도로 봤는데 여기서 얘가 댐을 이렇게 많이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영향 범위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유지 보수를 해서 계속 준선을 시시때때로 해주든가 아니면은 이 댐 일변도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물은 분산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우회 시설도 만들고 차단 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차단 시설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다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차단 시설만 하지 말고 우회 시설이라는 걸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그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나온 그 하천 인근 지하철 하수처리장 부상 원인. 이거는 이제 직접 기초의 부력 대책으로 많이 풀었죠. 이거는 똑같은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자, 부상 원인은 어떻게 한다?
부상에 대한 저항력이 과소하거나 작용력이 과다하거나 생기는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고요. 대책은 뭐한다? 저항력 증가, 작용력 감소하는 거고요. 실효적 대책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게 왜 실효적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비용이 엄청 싸요. 전단키를 약간만 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하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 이제 전단키를 이만큼 더 뒀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전단키를 이렇게 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부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단 파괴 면적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흙과 콘크리트 마찰은 매끈한 면에다가 마찰이 되면 쭈꺽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얘는 흙과 흙의 마찰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조도 계수가 커서 잘 그 부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전단 파괴가 생기는 이 토괴, 흙덩어리가 눌러줘요. 하방으로 어떤 수동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 돌출 구조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마찰 저항력 증가되지, 수동 저항력 증가되지, 일거양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상 대책보다 상당히 싼 가성비 넘치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사에서는 이런 얘기가 중요해요. 여러 대책이 있지만 말뚝 박는 게 낫느냐, 앵커 박는 게 낫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연구 차수나 배수 방법을 하는 게 낫느냐 볼 때 소규모, 중소규모 구조물은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실효적인 거, 우리가 얘기하면 공학에서는 뭐예요? 이른바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본류 엔지니어링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본류, 어떤 공학에서의 가치 평가라는 건 뭐한다? 펑션하고 코스트가 있는데 이 기능은 유지하면서 코스트는 확 다운시킨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대책을 제시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정확하게 똑같이 문제 풀었죠. 이거 똑같이 풀었어요. 작용 외력의 종류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소류력, 압력, 침투력, 잔류수압, 지진력 있고요.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한다? 이제 피해 형태하고 대책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소류력에 대한 어떤 침식 방지 대책, 또는 침투 수력에 대한 파이핑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게 뭘까요? 요즘에는 중소교량에서 수충부 이동에 따른 소류력에 대한 세골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중소교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원료에 대한 파괴도 많이 생겨요. 즉 우리가 생각하면 파이핑 얘기만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떤 부분이 있다? 소류력이나 원료에 대한 부분에서 침식, 어떤 세골에 대한 영향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것도 또 역시나 뭘 꺼낸다? 중소규모나 노제방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얘기는 무지하게 강조를 했어요. 제방 문제는 분명히 나올 거다. 제방 붕괴 얼마 전에 침수되고 제방 붕괴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문제가 몇 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관련된 문제가 제방 붕괴됐을 때 응급 대책하고 뭐 이런 류 아니에요. 3대장이라고 했죠. 이번 시험에 문제 나오는 거.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132회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때 나오는 계절적인 문제거든요. 이때 나오는 이슈예요. 하지만 몇 개의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스마트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나 또는 보수 보강이나 이런 얘기할 때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푼 거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A4지나 A3지를 만든 다음에 A4나 A3지를 만든 다음에 이건 뭐 정리를 하지 말고요. 자, 문제. 그 다음에 실무적 대안. 이거 한 줄씩만 쓰세요. 한 줄씩만. 결론 내는 거죠. 결론. 모든 논문에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학원에서 배운 거를 쓰는 것도 좋겠지만 본인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기술사적인 어떤 생각이, 능력이 증가가 된다. 향상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화두를 주어주면 거기서 실무상의 개선책을 자꾸 한 줄씩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받아봐도 이게 실무상에서는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논문의 방향성이 생기고 논문을 그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논문이 방향을 잃는다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알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대충 알지도 못하고 썼는데 읽는 사람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논문의 중심이자 핵심이에요. 뭐라 얘기해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결론부터 내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특히 무슨 얘기요?
실무적인 개선 방안이요.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집중하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무적인 개선책을 생각하십니다. 그게 뭐가 정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제시하는 것 자체가 고득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일요일 날 계측에 대한 실무 강의가 있어요. 이론 강의보다는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어떤 게 잘 안 되는지 그런 위주로 할 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실무상에서 계측 관리할 때 유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실제로 계측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 기술연구소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계측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강의 위주로 특강을 다음 주에 일요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교재는 없습니다. 예, 교재는 이제 제가 직접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이제 직접 적으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별도로 이제 그 우리 게시판에 그 올려질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실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